안녕하십니까, 이장석입니다. 23번째 이제 가치 비즈니스의 10번째 시간 오퍼링의 두 번째 얘기를 나누도록 하시죠. 지난주에 우리는 그 오퍼링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퍼링의 핵심이 뭘까라는 말씀을 나눴었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고객의 니즈를 오늘의 니즈, 내일의 니즈, 그 다음에 잠재 니즈까지 연결시켜서 그것을 단순히 제품만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공간 또는 느낌, 기호, 서비스 이 모든 것을 묶어서 솔루션화 시켜서 고객한테 베네핏을 돌려주는 것이다. 베네핏은 여러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창의적인 접근 방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퍼링에 대해서 마지막에 정리를 했던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에셋이다. 오퍼링은 우리의 코어 어떤 프로젝트나 또는 어떤 개발 프로젝트, 개발 비즈니스 이런 것과 다른 것은 코어 에셋이 존재해야지만이 된다. 100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전달하는 비즈니스의 컨텐츠가 100이라고 보면 적어도 70% 정도는 에셋에 의해서 제공이 되어야지만 오퍼링에 가치가 있다. 매번 비즈니스 할 때마다 고치는 부분이 50% 이상이 되면 사실은 오퍼링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많은 B2B 회사에서 오퍼링 또는 솔루션을 얘기할 때 매번 인력에 의해서, 개발팀에 의해서, 서비스팀에 의해서 새롭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많아진다. 그러면 이것은 오퍼링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 오퍼링의 매력은 뭐냐? 우리가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는 비즈니스 영역 또는 우리의 핵심 역량이 지금 거기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창의력에 의해서 충분히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퍼링은 1이 아니라 N이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결합시키다 보면 모든 최상의 제품만, 솔루션만, 서비스만 결합하다 보면 그 오퍼링의 가격이나 조건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어도 가격을 만족시킬 수는 없죠. 그래서 항상 최선일 수는 없다. Not the best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회사에는 과연 성공적인 오퍼링이 있습니까? 여러분 팀들끼리 한번 우리 회사의 성공적인 오퍼링은 무엇일까? 또는 흔히 킬러 오퍼링은 존재하는가? 우리 회사는 이런 오퍼링을 만드는 프로세스가 있는가? 라는 논의를 해보셨습니까? 아마도 우리 회사에는 킬러 오퍼링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회사에는 오퍼링 프로세스가 있을까? 라는 답이 85% 이상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오퍼링이 중요한데 지금 오늘의 우리의 오퍼링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돌아보셨을 때 어떤가라는 상황을 한번 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참 많습니다. 오퍼링이 없는 기업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지만 성공적인 오퍼링 또는 킬러 오퍼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잖아요. 오퍼링이 없는 회사는 없습니다. 우리 회사는 오퍼링이 10개다, 20개다, 100개다. 그런 회사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시아 태평양 본부에서 근무할 때 이 서비스 오퍼링을 만드는 것 때문에 일본 IBM을 방문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일본 IBM 팀들과 회의를 하는데 이런 서비스 프로덕트와 또는 오퍼링을 매우 제한된 숫자로 운영해야 된다 얘기를 했더니 제사상 우리도 오퍼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퍼링이 1850개가 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850개 그게 뭐냐? 열어보니까 1850개 리스트가 있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비즈니스가 되었는데 이 비즈니스는 나중에 또 한 번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거고 반복적으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놓기만 해놓은 것들이 1850개입니다. 제가 한참 웃으면서 얘기했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오퍼링이 아니죠. 오퍼링을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졌던 건 있을 수 있겠고 그것을 오퍼링이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진정한 오퍼링이 아니죠. 이 말은 많다는 여기서 다라는 의미는 뭐냐? 많다는 의미지만 진정한 오퍼링은 없다. 제가 두 번째 무라고 씁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회사에는 성공적인 오퍼링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거의 85%, 95%에 가까운 기업들의 숙제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킬러 오퍼링, 석세스풀한 오퍼링이 존재하지 않는다. 세 번째 뭡니까?
모든 것이 혼돈되어 있습니다. 오퍼링이 뭔지도 모르고요. 얘기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코끼리 더듬고 얘기하듯이 다 달리 표현하죠. 이게 오퍼링이다. 이게 솔루션이다. 우리 부서의 오퍼링은 이거다. 우리 회사의 솔루션 오퍼링은 이거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정돈된 게 없죠. 확 모든 게 파묻혀 있죠. 뒤죽박죽이죠. 그래서 오늘의 오퍼링의 상황을 얘기하자라고 얘기하면 저는 다무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기업들은 스스로 오퍼링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오퍼링은 존재하지 않고 그 원인은 또 그 현상의 결과는 항상 모든 게 엉켜 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현 주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러한 우리의 현상을 뛰어넘는 오퍼링을 다시 한번 오퍼링 또는 솔루션 이름을 어떻게 하든 간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죠.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들 프로젝트도 저희가 논의했고 전략까지도 논의했습니다. 가치 비즈니스에. 그러면 오퍼링은 그 크기는 비즈니스 사이즈는 크지 않고 빈도수는 많다고 얘기했지만 도대체 오퍼링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목표 시장이 어떻게 보면 대형, 주요 고객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많은 스몰 앤 미디엄 사이즈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영역의 오퍼링을 많이 만들지요. 왜냐하면 특정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B2B의 타겟 세그먼트 20대 80의 파레토 법칙에 의한 20%, 그 20%의 또 20%의 거의 5% 미만의 고객들을 프로젝트로 접근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20대 80의 그 80% 이상의 고객들을 커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의 영업 인력도 제한되어 있고 서비스 인력도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을 방법은 어떻게 시장을 접근할까라는 데 가장 유효한 방법이 바로 이 오퍼링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 시장이 반드시 대형 기업은 아니다라는 건 아니고 주요 타겟 마켓은 스몰 앤 미디엄 사이즈 기업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게 전략 과제는 리더들의 이니셔티브, 리더들이 끌고 가야 될 이니셔티브라고 말씀드린다면 프로젝트는 대형 고객을 담당하는 영업팀이 끌고 가야 될 주체라고 보면은 이거는 마케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마케팅은 제가 영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부터 계속 얘기 드렸던 거지 않습니까? 고객에서 수레의 양쪽 바퀴다. 그래서 마케팅에 기획을 수립하는 사람들과 영업의 팀들이 서로 실행의 주체가 돼서 마케팅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주체로서 일을 해야 되는 영역이 오퍼링이다. 나중에 그 이유와 그 배경에 대해서는 개발 과정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지요. 세 번째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대형 고객은 어느 기업이나 영업팀들이나 회사에서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모든 임원들이 커버를 하죠. 그러니까 영업팀 또는 회사의 리더십 팀이 중심이 되는 비즈니스라고 본다면 이 오퍼링의 성공 요인은 마케팅과 채널입니다. 저는 마케팅을 또는 에코넷이라고 말씀드려요. 에코넷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채널 또는 파트너보다 더 확장된 의미지요.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채널 플러스 또는 우리와 관련된 솔루션 업체들, 인플루언서들 또는 여러 시장의 플레이어들 통칭해서 우리는 생태계를 엮는 에코넷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오퍼링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파트너와 관련된 팀들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코넷이 중요하다. 이게 오퍼링의 세 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에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오퍼링에 핵심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KPI를 넣을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1번으로 갖다 놔야 될 KPI가 뭐냐? Number of win 또는 Number of contract, Number of deal입니다. 많은 경우에 제가 이런 팀들과 회의를 할 때 오퍼링을 하는데 KPI가 뭡니까? 매출이 얼마입니다. 그러면 거래 건수는 몇 건입니까? 그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정하셔야 됩니다. 오퍼링은 뭡니까? 리피터블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적어도 여러분들 기업에 따라서 비즈니스 속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하겠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가 된다는 게 정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넘버 오브 딜이 중요하다고 보고 B2B에서 SMB, 스몰 앤 미디엄 사이즈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최소한의 넘버 오브 딜은 25건 이상이 되어야 된다.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것은 오퍼링에 성공하는 크라이테리아 넘버 원이 넘버 오브 윈이라고 봤을 때 그 윈의 개수는 최소 25개. 이상적인 오퍼링의 성공은 50개 이상의 동일한 비즈니스 케이스가 만들어져야 되죠.
제가 도서관 프로젝트를 말씀드렸지만 그 도서관에서 윈 케이스는 50개, 100개 이상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오퍼링을 만들어 놓고 성공한다고 하지만 거기서 한 건 또는 두 건을 하고 이걸 오퍼링이다 한다. 그건 오퍼링이 아니죠.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일본에 저희 관련된 우리 기업의 일본 지사에서 지금 1800개가 넘는 오퍼링이 있었지만 거기서 넘버 오브 딜이 5개도 안 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머지는 다 오퍼링이 아니란 얘기죠. 비즈니스를 하고자 했던 의지에 불과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퍼링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논의됐던 프로젝트와는 매우 다르죠. 목표 시장이 다르죠. 실행 주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석세스 팩터가 매우 다르죠. 또한 KPI도 다르죠. 오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퍼링을 어떤 단계로 할 것인가. 프로세스라는 것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처음엔 뭐겠습니까? 오퍼링을 발굴해야 되겠죠. 우리는 어떤 오퍼링을 시장에 내놓을 것인가. 이게 시작입니다. 이 발굴의 시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케팅 팀, 그 다음에 세일즈 팀, 또 있다면 채널 팀, 파트너 팀 또는 에코 팀이 같이 모여서 논의가 되는 과정이죠. 서로 시장의 니즈에 의해서 찾아내서 그것을 평가하고 선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면 그 다음에 오퍼링을 기획하는 거죠. 오퍼링의 기획은 실제 실행 계획은 프로젝트나 전략과제와 유사한 영역 스텝을 많이 거쳐갑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오퍼링은 발굴 단계와 평가 선정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 그 단계에 어떻게 관련된 팀들이 모여서 집단 지성을 발휘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계획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실행되고 평가가 되도록 진행이 되겠죠. 자, 지금부터 어떻게 우리는 발굴할 것인가 라는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퍼링의 발굴, 이것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련된 팀들이 같이 모여서 토론과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시간이다. 오퍼링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내용이 여기입니다. 오퍼링이 뭐겠습니까? 시장의 니즈, 그 니즈에 현재의 니즈, 미래의 니즈, 잠재의 니즈를 읽어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담당하는 이 목표 시장, 목표 세그먼트의 니즈는 무엇인가? 오늘의 니즈는 무엇이고, 내일의 니즈는 무엇이고, 잠재의 니즈는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찾아내는 거겠죠.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세그먼트에, 그 시장에, 그 고객분에 맞는 우리의 차별에 대한 가치는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죠. 시장을 먼저 끄집어내놓고 가치를 끄집어 비교해 보는 거죠. 시장에 이런 니즈가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가치를 결합시켜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면 어떨까? 이런 솔루션을 내놓으면 어떨까? 이런 오퍼링을 내놓으면 어떨까라는 토론을 하게 되죠. 최소한 여기에 보내는 시간이 4시간 이상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워크숍을 할 때는 여기에 4시간에서 6시간 토론을 하게 되죠. 팀들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커버하고 있는 시장의 세그먼트에 이런 니즈가 있고 이런 기회가 있고 이러한 잠재적인 어떤 빅 턴이 있다고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맞는 우리는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오퍼링을 내놓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뽑아낸 가치 오퍼링 기회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제 팀들별로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 오퍼링이 4개 또는 5개 후보 오퍼링을 끄집어 내놓고 평가를 하죠. 처음에는 이 팀들이 영업팀, 마케팅팀, 채널팀이 4개 팀을 해서 한 팀에서 1개 또는 2개씩을 끄집어 내놓고 왔으면 다른 팀들과 공유하고 발표를 하게 되죠. 우린 이런 시장의 기회에 맞춰서 이런 비즈니스, 우리의 가치를 결합시켜서 이런 오퍼링을 만들고자 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시장의 데이터 또는 우리의 평가 이런 것을 다 집어넣는 작업들은 백데이터의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선정을 해야 되겠죠. 팀들이 그냥 생각한 모든 오퍼링을 꺼내놓고 다 계획서를 짜고 거기에 모든 준비를 하자고 시작하면 조직의 역량이 버텨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평가는 2가지 기준으로 먼저 봅니다. 과연 이 오퍼링이 매력적이냐. 매력적이라는 거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이 오퍼링을 시장에 끄집어내놓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오퍼링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측면이죠. 매력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시장이 얼마나 모추한 것이냐. 적어도 지금 현재 시장에 유효한 오퍼링이냐.
아니면 6개월 후에 이 오퍼링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미리 선도적으로 나가는 시장이 앞으로 그렇게 올 것인가? 이 오퍼링은 뭐냐? 너무나 먼 훗날의 것은 아니죠. 잠재 니즈라는 것은 영업기회에 있어서는 곧 다가올 기회들이 되겠죠. 시장의 성숙도죠. 성숙도라는 것은 우리가 일정 기간 안에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 거기에는 ROI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쟁은 있을 것인가. 우리가 과연 들어가서 지금 이런 오퍼링을 내놓았을 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일까. 이것이 되겠죠. 가능성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니까 우리의 조직적인 어떤 변화와 조직적인 준비는 되어 있을까? 이 오퍼링을 만들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을 다 뜯어고치거나 인력을 전부 재배치해야 된다고 이런 일이 생각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실행하기 상당히 어렵죠. 조직적인 영향은 크냐 작으냐. 이런 오퍼링을 내놓는데 과연 기술적인 한계는 없는 것인가? 테크니컬한 어베일러빌리티는 어떠냐라는 것을 체크해 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에 필요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의 전형적인 매력도 어트랙티브니스와 여러분들 비서빌리티의 두 가지 측면을 놓고 봤는데 이것들은 다른 인덱스를 집어넣어도 되겠죠. 이렇게 되고 난 뒤에 팀들과 토론을 하게 됩니다. 하나하나의 오퍼링을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거기 참석자들 저는 보통 12명에서 15명 정도의 팀을 놓고 보팅을 하게 되죠. 평가의 스케일은 보통 시스템에서 할 때는 1에서 10까지 스케일을 두고 그냥 매뉴얼로 보팅을 할 때는 1에서 5의 스케일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두게 돼서 가장 여기 있는 것처럼 시장 성숙도가 지금 현재 굉장히 높다. 당장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5이 될 것이고요. 시장에 지금 머추어되어 있지 않다. 적어도 1년에서 1년 반 후가 될 것이고 불투명하다. 그럼 제로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팅을 하게 돼서 참석자들의 전체 보팅을 인원수로 나누어서 포지셔닝을 놓게 되죠. 좌표에 놓는 작업을 벌입니다. 이렇게 여러 오퍼링들이 이렇게 좌표에 놓다 보면은 결국은 어디를 선정하게 되었습니까? 기준축은 참석자들과 진행하는 팀이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평균 3 이상을 채택하기로 하자. 2.5 이상을 채택하기로 하자. 여기서 3 이상을 채택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8개의 오퍼링 중에서 2개밖에 해당이 안 되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 2개의 오퍼링을 우리가 우리 회사의, 우리 조직의, 우리 부문의 오퍼링으로 하고 준비를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가 오퍼링의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컨센서스가 모여지고 토론이 되어지고 제대로 준비가 된다면 오퍼링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게 성공적으로 돼요.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거의 하루 또는 하루 거의 한 7시간 정도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여기까지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컨센서스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팀이 2개의 오퍼링을 정해졌으면 각각의 오퍼링에 의해서 팀들이 다시 재편성되지요. 12명이 4개의 조로 토론을 벌어졌다가 그 다음에 2개의 오퍼링을 좁혀졌으면 다시 2개의 팀으로 흩어져서 6명씩 흩어져서 오퍼링에 대한 구체적인 기초적인 안을 수립하게 되죠. 뭐 간단하죠. 이건 전략과제나 프로젝트와 똑같이 수립하게 되죠. 오퍼링이 어떤 것이냐, 이름이 뭐냐, 어떠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퍼링의 챔피언은 누구냐, 책임자는 누구냐, 팀은 누구냐, 마케팅 팀은 누구고, 영업팀은 누구고, 채널팀은 누구냐 하는 팀을 정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오는 시장의 동향. 아까 처음에 오퍼링의 발굴에서 나왔던 것처럼 시장의 니즈를 정리한 것처럼 시장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는 시장의 전체적으로 성장 동향 또는 시장의 변화 방향 이런 것들 논의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산업의 전체적으로 또는 고객의 새로운 시도, 고민, 페인 포인트들 논의하게 되겠죠. 경쟁 상황도 한번 어떤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어떤 우리의 경쟁사가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지 경쟁 환경을 논의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시장의 동향을 약간 텍스트 중심으로 기본 데이터를 뒷받침했다면 가장 중요시 봐야 될 게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각각의 우리가 포커스하는 인더스트리 또는 세그먼트의 지금 현재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는가? 우리는 고객이 몇 군데나 되는 건가? B2B이기 때문에요. B2C가 아니라 B2B니까 우리는 여기를 목표로 하는 고객이 몇 군데냐? 우리는 리테일 인더스트리에 패션 유통 쪽에
180군데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성장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지난번에 프로젝트에서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고객을 접근할 때 봐야 될 것은 그 고객이 성장하는 기업인가, 쉐어를 개인하는 기업인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전략적인 세그먼트를 선정할 때도 결국은 성장하는 영역을 찾아내어야 되죠. 이렇게 하면 기초 데이터가 보완되고 거기에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는가, 아까 기본 시장 동향을 정리한 게 너러티브한 어떤 그런 기술이었다고 하면 여기에는 데이터 보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정리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하는 것은 우리의 오퍼링이 어떤 것이고 어떤 시장을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팀이 누구고 이 시장의 특성이 지금 어떤 것을 갖고 있는 것인가 라는 특성, 문장적인 것과 데이터적인 면들이 보완되는 첫 번째 작업이 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우리가 오퍼링을 만들었다면 아까 처음에 오퍼링이 발굴 단계에서 나왔던 것처럼 고객의 니즈는 뭐였는데 우리는 어떤 차별화된 가치가 있다고 봤을 때는 우리는 고객한테 전달돼야 할 또 한 번 가치가 무엇인가? 이 오퍼링을 통해서 고객한테 전달될 가치가 무엇인가? 이 오퍼링이 고객한테 어떤 차별화된 포인트를 줄 것인가는 미투를 체크하고 난 뒤에 여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비즈니스 예측을 정리하게 되죠. 목표의 고객이 몇 군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오퍼링이기 때문에 일단 프로젝트와 다르죠. 기본 스탠다드 프라이스가 존재하죠. 거기에 따라서 몇 개의 윈을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매출과 수익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결국은 우리가 다시 돌아볼 거는 프로젝트도 전략 과제도 똑같은 것처럼 우리의 레디니스를 정확히 체크해 봐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오퍼링이, 아까 오퍼링은 뭡니까? 1이 아니라 N이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제품뿐만 아니라 경쟁사의 제품, 파트너의 제품을 결합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퍼링을 정확히 구분하셔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에셋은 어떤 것이고 외부의 파트너 에셋이 무엇인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오퍼링이 매출이 좋아도 우리의 에셋이 적고 남의 에셋이 크다고 하면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라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레디니스를 분석하죠. 여러분 전략과제에 또 레디니스 분석했죠. 프로젝트에도 레디니스 분석했죠. 오퍼링에도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항상 레디니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오퍼링에서 우리 제품이 과연 우리 오퍼링에 구성하는 에셋들이 지금 과연 가능한가? 우리는 오퍼링의 마케팅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영업팀은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기술 지원에 문제가 없는가? 또는 필요한 서비스들은 되어 있는가? 여기에 누가 오너고 팀인가?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은 어떠냐? 문제가 뭐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건 전략과제와 프로젝트에 유사하게 접근되지만 도메인이 좀 다르다. 이게 레디니스를 점검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리졸루션 플랜? 이것도 프로젝트와 전략과제 유사하게 다치됐던 분이죠. 우리는 어떤 영역을 보완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되고 어떤 일정을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이런 일에 지원 요청사항이 뭔가. 모든 기업에 어떤 전략과제든 프로젝트든 오퍼링은 항상 생각할 것이 뭐냐? 어떤 도움을 회사와 관련된 팀으로 확보할 것인가가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항상 리더분들께서는 직원들에게 무슨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보셔야 되고 직원들은 항상 옆에 있는 또는 다른 부서 또는 상사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문화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일정 관리에서는 익숙하지 않습니까? 마일스톤을 정리하고 90일 플랜, 30일 플랜을 짜서 일정 관리에 들어가죠. 오퍼링의 가장 핵심은 다시 돌아가면 계획하는 첫 번째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의 40에서 50%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오퍼링의 발굴과 평가 과정입니다. 여기서 컨센서스가 모여지면 이게 명확한 토론의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실행 계획의 데이터 작업들은 의외로 빨리 끝날 수가 있습니다. 오퍼링 최소 16시간 보통 20시간 동안 진행되는 워크숍입니다. 프로젝트와 달리 오퍼링은 밀키웨이 또는 이렇게 성운이죠. 그죠?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이런 오퍼링을 오퍼링이라 해놓고 하나의 기회를 했다면 그건 오퍼링이 아니죠. 은하수에 별이 하나 있다면 보이기나 하겠습니까? 이렇게 셀 수 없는 별들이 있으니까 구름처럼 보이는 거죠. 오퍼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오퍼링이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많고 성공하는 프로젝트는 없고 매몰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아리가
정말 생명을 갖고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살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그럼 오퍼링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오퍼링을 이걸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KPI가 명확해야 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이어야 됩니다. 제가 수년 동안 마케팅과 채널팀 또 영업팀들과 가ول리 이 오퍼링을 논의할 때 첫 번째 문제는 뭐냐? 계획이 그냥 한두 사람의 페이퍼워크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그냥 오퍼링 만들려고 하니까 오퍼링을 페이퍼에 작성하죠. KPI도 자기 마음대로 적죠. 그 KPI 실행 부서들은 그 KPI가 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계획도 제대로 안 되고 목표의식도 명확지 않죠. 그래서 KPI가 명확해야 되고 실행 이런 계획들의 팀들의 컨센서스가 모여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 뭡니까?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없으니까 KPI가 뭔지도 모르니까 해당 팀들이 여기에 대한 커미트먼트 레벨이 굉장히 떨어지죠. 커미트먼트가 안 되죠. 제일 중요한 것은 오퍼링은 모든 조직이 실행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은 뭐냐. 오퍼링을 그냥 막연히 매번 매해 습관 삼아서 팀들이 그냥 모여서 페이퍼워크로 발표할 것이 아니라 오퍼링을 발표할 때는 정확하게 오퍼링 실명제를 도입하자. 이 오퍼링은 누가 제안한 거고 누가 책임질 끌고 간다는 것을 책임의식을 명확히 하자. 이게 여러분들께 제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오퍼링은 진도 관리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오퍼링을 확정하기 전에는 이것을 검토하고 추인하는 협의체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오퍼링 팀들한테 얘기한 것은 앞으로 오퍼링을 함부로 발표하지 마십시오. 오퍼링을 발표할 때는 나와 리뷰를 거쳐서 리더십 팀이 같이 동의가 되었을 때만 발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퍼링 리뷰보드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었고 오퍼링을 이렇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팀들의 컨센서스와 참여하는 사람들이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지성으로 시작해야 되고 KPI가 명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오퍼링이 정해졌으면 그 오퍼링에 자기 커리어를 거는 프로젝트의 커리어를 거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오퍼링에 커리어를 거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오퍼링은 함부로 발표할 것이 아니라 아주 똑바로 된 오퍼링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오퍼링을 리뷰 보드와 같은 그런 어떤 협의체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조금 더 보완을 드리자면 이렇게 돼야 되죠. 한 8가지 영역을 보셔야 되죠. 오퍼링이 무엇이고 이건 하나의 제가 관리하는 템플릿을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서 공유하는 건데 시장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느냐. 우리가 있었죠. 처음에 시장은 어떤 움직임이 있고 어떤 특성이 있는가. 그게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사업 기회가 명확한 거냐. 우리는 어떤 고객의 고민을 풀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냐. 고객의 고민이 우리의 사업 기회니까요. 그것을 연결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느냐.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레디니스는 어떻습니까? 마케팅은, 제품은, 영업은, 서비스는, 지원부서는 모두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오퍼링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마케팅과 에코넷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라우트 플랜, 채널 플랜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느냐. 에코넷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오퍼링을 던져놓고 발표만 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플레이로 시장에 침투할 것인가라는 실행 작전이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고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우리는 어떻게 운영한다. 이게 오퍼링 리뷰보드는 거쳤느냐. 오퍼링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겠느냐라고 해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이슈를 관리하고 서포트 리퀘어먼트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이것을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시하는 오퍼링의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하나의 샘플 템플릿으로서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여기 한 차트로 제가 묶었지만 이거 자체로도 여러분들 엑셀 파일이든 엑셀 시트든 어떤 방식으로 계속 밑으로 붙여가면 우리 회사에, 우리 부문에, 우리 조직에 있는 오퍼링을 전부 이런 쪽으로 대시보드 형태로 관리하면 오퍼링이 보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길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전략과제, 프로젝트, 오퍼링을 논의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제가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전략과제든 프로젝트든 오퍼링이든 각각의 영역에 있어도 20시간 이상의 관련된 사람들의 집중적인 토론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것을 각각을 뭐 짧게는 20분, 길게는 1시간에 걸쳐서 얘기하다 보니 전달되는데 제한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단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가치 비즈니스 도메인을 한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가치 비즈니스의
전체 리캡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10번에 걸쳐서 논의한 가치 비즈니스 도메인을 한번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우리가 첫 시간에 가치 비즈니스 얘기할 때 우리 비즈니스의 믹스는 어떠냐? 우린 BAU가 차지하는 비즈니스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가? 전략 과제는, 프로젝트는, 오퍼링에 의해서는 이것을 한번 가지고 다음 주에 이런 것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균형 잡힌 영업 조직의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이 가능할 것인가, 가치 비즈니스를 끌고 갈 것인가를 다음 주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